안녕하세요, 호주와 클럽 여러분. 카일 법무사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오늘 영상은요, 호주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호주 유학 후 이민에 있어서 가장 큰 두 축을 차지하는 점수제 기술 이민과 취업 이민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죠. 내가 가진 조건이랑 전공이 어떠한 방법에 더 적합할 것인가? 내 전공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점수제 이민에 더 유리하고 어느 쪽으로 가면 취업 이민에 더 유리할까? 나는 배우자가 있는데 혹은 나는 싱글인데 어떤 방법이 나한테 더 유리하지? 내 영어 실력은 요 정도 수준이야. 근데 내가 점수제 기술 이민으로 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 가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질문들이에요. 호주 유학 후 이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제가 각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가정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점수제 기술 이민에 속하는 서브 클래스, 취업 이민에 속하는 서브 클래스들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비자들의 조건에 만족이 될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하시고 대략적인 방향 설정을 하신 이후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그 선택지를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호주 유학 후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서브 클래스만 골라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점수제 기술 이민은 기본적으로 스킬 셀렉트에 이민 의향서라는 걸 제출을 함으로써 영주권의 기회를 노려보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요 영상 바로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점수표 읽는 법이었거든요. 그 점수표가 바로 이 점수제 기술 이민에 이용되는 개인 점수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기술 심사를 통과를 했고 IELTS 이치 6.0에 상응하는 점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 개인 점수가 65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스킬 셀렉트라는 곳에 내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민하고 싶습니다. 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연방정부 혹은 각 주정부가 열람을 하고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189 비자의 조건 혹은 각 주정부별로 요구하는 주정부 조건을 만족을 시켰을 때 이 비자에 대한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고, 이 인비테이션을 받은 지 60일 안에 비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심사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하는 그러한 형태로 영주권을 얻으시게 되죠. 반면에 취업 이민은 뭐 점수표를 해석하거나 뭐 EOI를 제출을 하거나 높은 영어 점수를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각 비자 서브 클래스별로 요구하는 관련 경력이 있거든요. 그 관련 경력을 쌓아서 스폰서십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취득하는 형태로 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점수표를 계산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비자의 진행 단계가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폰서십이라는 단계도 진행을 해야 되고, 노미네이션 신청이라는 단계도 진행을 해야 되고, 비자 신청이라는 단계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뭐 물론 이 세 개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나에 대한 심사뿐만이 아니라 나를 고용해주는 스폰서에 대한 심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자의 복잡성에 있어서는 사실 점수제 기술 이민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서브 클래스 482 TSS 비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서브 클래스 186 다이렉트 엔트리 ENS 비자라고 많이 부르는 비자고요. 그 다음에 리저널 비자인 서브 클래스 494 비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 비자들의 조건들, 간단한 조건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수제 기술이민의 가장 대표적인 3개의 비자죠. 서브클래스 189 독립기술이민이라고 부르고요. 서브클래스 190하고 서브클래스 491 주정부 후원 비자라고 많이 부르죠. 서브클래스 189 독립기술이민 영주 비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정부에서 관장을 하죠. 이 연방정부가 스킬 셀렉트에 제출되어 있는 EOI들을 주기적으로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고 요번 인비테이션 라운드 때 예를 들어서 70점자들에게 인비테이션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내 EOI가 70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초청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죠. 만약에 내가 초청을 받게 되면 인비테이션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비자 신청서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 비자 신청이 60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EOI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과 내 비자 심사 결과가 일치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영주 비자를 그란트 받게 되시는 거고요. 반면에 서브클래스 190 같은 경우는 영주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주정부 후원이라는 특정한 프로세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노미네이션을 줘야 연방정부에서 인비테이션을 보내게 돼요. 결과적으로 190 비자에 대한 조건도 만족이 돼야 되겠지만 각 주정부별로 요구하는 그 주정부 후원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이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게 되고 이게 승인이 돼야 연방정부에서 비자 신청에 대한 인비테이션을 발송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서브클래스 491 비자 같은 경우는 임시 비자예요. 역시 주정부 후원이라는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고요. 동일하게 주정부에서 내거는 조건들을 만족을 시켜야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고 이 주정부 후원에 대한 인비테이션이 승인이 돼야 연방정부에서 비자 신청에 대한 인비테이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비테이션을 받는 프로세스가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비자는 임시 비자지만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메디케어나 센터링크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자는 5년짜리 비자가 그란트가 되는데 3년간 최소 소득 조건, 현재는 53,900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53,900불의 택서블 인컴을 내가 벌었습니다 라는 게 만족이 되면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게 돼요. 결과적으로 영주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시다 라는 거겠죠. 그럼 스폰서십 비자를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접근하기 쉬운 비자가 바로 서브클래스 482 TSS 비자라고 하죠. 임시 비자예요. 과거에 457 비자를 대체하게 된 비자죠. 이 비자의 조건은 2년의 풀타임 경력에 상응하는 학업 이후 경력이 있어야 되고 IELTS 2치 5.0에 상응하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스폰서십 비자니까 스폰서가 필요하겠죠. 일단 TSS 비자를 그란트 받으셔서 3년을 근무해주고 186 ENS TRT 스트림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신청하게 되세요. 이 밑에 동일 스폰서라고 써놨죠. 요거는 조금 후에 서브클래스 494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자가 서브클래스 186 ENS DE 영주 비자입니다. 위에는 TR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DE라고 되어 있죠. 이 DE는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해서 TSS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ENS 비자를 신청하는 그러한 스트림을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하는데 이 비자는 3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되고 IELTS 2치 6.0에 상응하는 영어 점수와 기술 심사 결과가 필요해요. 영주 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 비자로 체류하는 그런 조건은 따로 없죠. 그 밑에 서브클래스 494는 임시 비자예요. 아까 앞장에서 봤던 491과 동일하게 리저널 비자로 들어가 있는 비자죠. 이 비자 역시 3년의 풀타임 경력, IELTS 2치 6.0에 상응하는 영어 점수, 기술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91 비자와 동일하게 3년간 최소 소득 조건 53,900불을 만족한 이후에 191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동일 스폰서 X라고 되어 있죠. TSS 비자는 TSS 비자로 3년 근무 후 186 ENS TRT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스폰서해준 그 A 업체에서 반드시 TSS로 3년을 근무하고 A 업체에서 186 ENS TRT를 진행하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한 2년 반 정도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고용주랑 사이가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노미네이션을 신청하고 B 업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A 업장에서 일을 한 2년 반의 시간이 리셋이 돼요. 결과적으로 2년 반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다시 B 업장에서 3년을 TSS 비자로 일을 해야 ENS TRT 스트림의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494 비자는
동일 스폰서가 아니어도 돼요. 노미네이션만 새로 받으면 되고 3년간 최소 소득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겠죠. TSS 비자보다는. 단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경력 조건이 틀리다는 거, 그리고 기술 심사 요건이 있다는 거. 요 차이가 있겠습니다.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점수제 기술 이민 옆에 제가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넣어놨는데 옛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보통 학사 이상의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점수제 기술 이민 방향으로 많이 가셨고 보케이셔널 섹터, 그러니까 요리라던가 자동차 정비, 뭐 제과 제빵 이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스폰서십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많이 도전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실제로 호주 유학 클럽에서도 보케이셔널 섹터에서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점수제 기술 이민으로 좋은 결과를 작년과 올해 많이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라고 하면 조금 더 어프로치가 쉬운 방법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는 추후에 내가 이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 때 가서 더 유리한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점수제 기술 이민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학업 종료를 하시고 나서 기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EOI를 제출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죠. 물론 IELTS 6.0, 이치 6.0의 점수 이상을 갖고 계셔야 될 거고 내 개인 점수 구성이 65점 이상이 되셔야 될 거예요. EOI를 제출을 하고 관련 경력을 꾸준히 쌓아 나갑니다. 만약에 190이나 491 비자를 통해서 이제 비자를 진행하시는 경우는 주정부 후원이라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들어가겠지만 그 주정부 후원이라는 프로세스가 없이 189 비자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고 비자 신청을 하시고 비자 어세스가 끝나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돼요. 이 주정부 후원 프로세스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비자에 대한 인비테이션이 나오기 이전에 주정부가 제시하는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주정부 노미네이션에 대한 인비테이션이 나오면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을 넣게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세스가 끝나서 어프로벌이 나게 되면 비자에 대한 인비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추가적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취업 이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업 종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뭐 졸업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죠. 관련 경력을 쌓으시게 돼요. 졸업 비자 상에서. 관련 경력을 쌓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폰서십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을 찾으시게 될 거고 스폰서십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폰서십 과정이 있고 노미네이션 과정이 있고 비자 신청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스폰서십 과정은 494 비자나 TSS 비자에만 요청이 되고 186 다이렉트 엔트리에는 요청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필요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스폰서십 과정을 쉽게 설명하자면은 과연 이 업체가 이 사람을 스폰서 해줄 자격이 되는가를 보는 심사예요. 노미네이션 과정은요. 이 업체에서 이 포지션이 필요한가 결과적으로 이 포지션에 대한 당위성을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레스토랑에서 셰프라는 포지션이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레스토랑에서 당연히 셰프가 필요하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직도 안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포지션이 이 업체에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이냐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당위성이 있는가 그걸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이 비자 신청이에요. 비자 신청인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이 심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모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영주 비자가 나오게 되겠죠. 단 TSS 비자 같은 경우 요 스폰서십서부터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 요 단계가 한번 다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186 TRT 스트림으로 갈 때는 뭐 스폰서십은 생략이 되겠지만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이라는 단계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494 비자 같은 경우는 이 스폰서십은 생략이 돼요. 191 비자의 비자 신청인에 대한 조건만 봅니다. 네, 앞에서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호주 유학 후 이민에 있어서 영주권을 받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동반하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주정부 후원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뤄낼 수 있느냐,
이민법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또 나와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고 같은 시기에 이민을 하는 경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호주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실업률이라던가, 그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주 영주권을 따는 데 있어서 내 비자 신청인이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로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 중에 70%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딱 맥시멈 3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민법이라던가 뭐 주정부 후원 조건, 경쟁자의 수, 호주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민법이 어려워졌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민법이 어려워졌다 그럼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쵸? 나랑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졌네, 쉽네. 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학교 시험이 쉽게 나왔다고 해서 나한테만 쉬운 게 아니고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70% 안에서 움직이는 이 퍼센테이지는 딱 정해지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 이 30%를 얼마나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영어 점수가 있겠죠. 영주권을 따는 데 있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 중에 뭐 가장 큰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과 지역, 영어 능력, 학자금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맥시마이즈를 할 수 있느냐, 더 많은 포션을 내가 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70%의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라는 숫자가 딱 상수로 정해지게 되면 플러스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30 중에서 얼마나 많이 차 있느냐, 29가 되느냐, 28이 되느냐, 혹은 15밖에 되지 않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저는 영주권을 따고 못 따고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브리프하게 호주 유학 후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큰 축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 각 비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 개개인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어떤 수식 같은 걸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주권이라는 거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당신의 조건이 얼마만큼 만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주권을 쉽사리 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취업 이민으로 가느냐, 점수제기수 이민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조건을 잘 파악을 하시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만, 요 내용을 적용을 시키시고, 디테일한 상담은 가까이 계시는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에서 이제 호주 유학 후이면 유학 이후에 그 비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비자들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법이라는 건 항상 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틀은 취업 이민과 점수의 기술 이민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조건과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그 시점의 이민법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조만간 저는 서울로 출장이 예정이 돼 있어서 아마도 서울에서 한번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네, 대면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저희 호주역 클럽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